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04회 기출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세무사회 우리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기출문제 다운로드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제 104회 전산회계 1급 우리 R집을 그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푸시면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치하기 전에 우리 내용 확인해 보면 우리가 먼저 기출문제 설치할 때 가상 수험 번호, 임시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 우리 12월 25일이네요. 그렇죠? 1225 확인하고 바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번호 211111112. 자, 이름 넣으시고요. 설치 누르시고. 자, 감독관 확인 번호. 자, 시험 유형 A형이든 B형이든 넣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내가 A형 시험지를 봤는지 B형 시험지를 봤는지 확인하시고 입력하셔야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는 이제 감독관이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칠판에다가 적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게 되겠네요. 자,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4회 전산회계 1급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문제, 이론 문제, 나머지는 이제 실무 7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실무부터 한번 풀이하고 바로 또 이론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시험입니다. 자, 우리 실무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해당 기업의 자, 회계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또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기계라는 회사인데요. 자, 기계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2022년도 8기 회계연도와 관련된 회계 처리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은 우리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이네요.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거래처 보석 상사를 우리가 거래처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가셔서 자, 우리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가보시고요. 자, 하단에서 그대로 1001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누르시고 주식회사 보석 상사 엔터 누르시고 자, 우리가 매입천지, 매출천지, 유형 파악하셔야 되는데 동시로 되어 있네요. 자, 동시로 확인하시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넣도록 하겠습니다. 108-81-13579 넣어주시고요. 자, 대표자 성명은 누구입니까? 송달인. 자, 업태는요, 제조고요. 종목은 제조, 종목은 금속 가공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주소 넣어줄 건데요. 우편번호 입력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4, 홍문동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확인하셔야 될 것은 우리 거래처 그 주소와 관련해서 그 혹시 뭐 우편번호 입력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항상 좀 체크를 하시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거는 굳이 여기 누르셔가지고 또 검색하지 마시고 바로 입력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걸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넘기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자, 복리후생비 계정의 대체 조교 3번에다가 임직원 피복비 미지급을 넣어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계 전표 처리에서 해당 거래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계정 과목이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그 복리후생비가 직원들의 회식비도 복리후생비일 수가 있고 또 직원들 어떠한 커피 이러한 걸 산 것도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고 직원이 어떤 결혼식을 했다. 그것도 이제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거래의 주요 사항들을 등록해놓고 실질적인 거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표 입력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대체 조교라고 하는 것은 현금 거래가 아닌 거래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체적요 3번에다가 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하셔서 자, 우리 복리후생비가 800번대 복리후생비였잖아요.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저처럼 알고 계시면 쳐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계정책에 보시면 자,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문제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매비 관리비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매비 관리비에 해당되는 이라고 되어 있는 요 판매비 관리비를 클릭하시면 800번대 계정 체계가 우리가 조회가 되고요. 여기에서 복리후생비 클릭하시고 대체적으로 몇 번에다가 요 3번에다가 3번 넣으시고 임직원 피복비 유니폼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피복비 지급하지 않았다. 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장 직원들과 관련된 복리후생비는 여기 보시면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는 거죠. 511번 복리후생비. 그리고 지금 방과 같은 판관비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800번대 복리후생비로서 적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3번 문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3번 문제 나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자, 전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무제표의 연결 구조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수정했을 때 연결된 다른 재무제표도 수정된다라는 것을 연결돼서 수정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어디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냐는 거를 먼저 체크하셔야겠네요. 자, 외주가공비,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외주가공비 이것은 이제 제조 원가 명세서를 수정하라는 거죠. 자, 제조 원가 명세서를 수정을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달라지죠. 여러분, 제조 원가 명세서는 말 그대로 당기에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간 원가가 얼마냐 를 계산하는 어떠한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기에 제품 완성한 원가가 달라지므로 단기에 판매한 원가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즉 어디에서?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판매된 단기 매출 원가가 달라지고 단기 매출 원가가 달라지니까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이 달라지겠네요. 자, 손익계산서가 달라지니까 단기순이익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미처분 이익여금이 달라지고 미처분 이익여금은 결국 어디에도 재무상태표에 있는 2월 이익여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2월 이익여금. 자, 요 내역이 복잡하지만 제조원가 명세서, 제손, 이체 요 순서대로 우리의 어떠한 계산되는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 금액들이 변동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우리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주가공비가 550만 원이 누락된 걸 새로 입력을 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수정될 것이고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반영되는 매출원가 수정과 동시에 단기순이익도 변동될 것이다. 이 단기순이익은 처분 가능한 이익여금의 금액도 변동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2월 이익여금 금액도 변동될 것이다 라는 걸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내용 그대로 이번엔 직접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가셔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다 종료하고 화면 없앨게요. 여러분들도 그 하실 때 이 화면 없애시고 자, 바로 여기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서 우리 아까 외주가공비 입력하기로 했어요. 자, 금액 얼마 입력하기로 했냐면 550만 원 입력하기로 했는데요. 자, 550만 원 입력하면서 여러분들 요 금액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금액이 변동되는 걸 확인하시겠습니다. 지금 7,46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550만 원을 입력하면 8,015만 원으로 수정되는 거 확인되십니다. 8,015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 나오세요. 예, 수정했으니까 전기분 재무제표에서의 우리 전기분 원가명세서 수정했으니까 나오셔서 자, 어디로 가시라고요? 손익계산서 가십니다.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제품 매출 원가에 보면 요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반영되어 있잖아요. 요 금액이 아까 7,465만 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얼마로 수정하신다? 8,015만 원으로 수정하신다. 그럼 매출 원가의 변동이 나오면서 확인 누르면서 여기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변동될 거예요. 당기순이익 변동 금액 확인하십니다. 당기순이익이 얼마로 변동됐습니까? 1,853만 원으로 변동됩니다. 자, 당기순이익의 변동은요, 처분 가능한 이익여금의 변동으로 갑니다.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가셔서, 자, 지금 당기순이익 수정 전 당기순이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불러오기 눌러주시고, 예, 하면 당기순이익의 변동과 함께 우리가 이제 확인할 금액은 뭡니까? 미처분 이익여금 요 3,676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 3,676만 원을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셔서, 2월 이익여금의 금액을 3,776만 원이었나요? 76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3,600이네요. 3,676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네, 대차차익이 제로가 되면서 우리가 아까 미처분 이익여금의 금액과 동일하게 우리가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미처분 이익여금의 금액과 요 2월 이익여금은 거의 동일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2월 하기 위한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이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그리고 2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재무상태표까지의 순서를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중요한 일반 전표 입력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거래이네요. 자, 서창상사의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을 자, 서창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약속엄 신흥기전 발행 1,000만 원으로 배서 양도 받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올 거고요. 자, 어음을 받긴 받았는데 이것이 서창상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 회사가 있는데, 자, B라는 회사한테 외상 매출금 회수하면서 뭘 받은 거예요? 받을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발행된 거예요? 다른 회사가 발행된 걸 가지고 있던 B가 그 어음을 양도한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 어음을 받은 거지만 누가 발행한 어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C가 발행한 어음을 가지고 있는다. 그게 누군 거죠? 예, 신흥기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신흥기전에서 발행한 어음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지급한 이는 누구라는 사실을 서창상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적요나 아니면 어음과 관련한 내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냥 거래처 등록 시에 누구만 등록하면 됩니까? 실흥기전만 어음에다가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7월 10일 가셔서 일반 전표. 자, 7월 10일 차변부터 입력하셔도 되고 대변부터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대변부터 입력할까요? 대변. 자, 외상 매출금 여러분들 외상 이렇게 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고 108번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죠. 예, 거래처가 어디였냐면요. 서창상사. 예, 서창상사의 외상 매출금 회수하였다. 얼마짜리를? 1,000만 원짜리를. 그런데 차변에 어음을 받았는데 받을 어음을 받았는데 서창상사가 발행한 게 아니다. 누가 발행한 거다. 신흥기전이 발행한 거다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가 지금 각각 서창, 신흥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우리 2번 문제 바로 볼까요? 지난달 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인 예수금 22만 원 중 2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지급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급여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내야 될 급여에 대한 세금을 떼고 내죠. 떼고 지급하죠. 그게 바로 이제 예수금인 거고 예수금은 22만 원 떼고 나머지는 뭐 보통예금으로 줬겠죠, 급여를. 자, 그럼 요거를 납부한 문제입니다. 요걸 납부했는데 20만 원은 뭐로 납부했고 보통예금,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한 문제니까 예수금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 차변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차변. 자, 그래서 몇 월 며칠 8월 8일 가셔서 차변에 예수금 얼마? 22만 원. 대변에 자,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게 얼마이고
20만 원이고 나머지는 뭐로 납부했다?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실무에서는 예금과 관련된 거래처도 걸어줌으로써 예금 관리까지도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겠죠. 그리고 예수금도 우리가 소득세 예수금도 있고 지방세 예수금도 있고 또 4대 보험 예수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납부할 때 그 금액을 찾아 쓰는 게 훨씬 용이하겠지만 시험에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입력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월 30일 문제 가볼까요? 자,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화재로 소실된 거 재해손실이라는 개정 과목 기억하실 겁니다. 재해손실. 자, 720만 원 이렇게 기록하겠는데요. 이때 대변의 제품 개정 과목이 이제 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품이 대변에 왔다라는 것은 뭔가 매출됐다라 매출 원가 개정으로 우리가 대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팔리지 않았고 재해 손실이라고 하는 다른 개정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저교에 꼭 넣어줘야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저교 8번 타개정 대체라고 하죠. 그래서 재고 자산이 제조 과정 중이나 아니면 판매 목적으로 소실된 감소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목적으로 비용 처리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주었다. 그럼 접대비 우리 사업과 무관한 곳에 기증하였다. 그럼 기부금 아니면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럼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 어떠한 차변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될 때 이것이 제품의 판매가 아니라면 타계정이라는 대체라고 하는 그 거래의 저교를 꼭 걸어줘야지 프로그램에서 이걸 매출원가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교 8번 넣어주시는 문제죠. 우리가 다른 전표는 저교가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 9월 30일과 같은 타개정 전표 대체 전표에서는 꼭 넣어줘야겠습니다. 자, 9월 30일 차변의 재해 손실 얼마입니까? 720만 원. 대변의 제품 계정입니다. 제품 계정. 자, 여기다가 저교 몇 번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요 8번. 그리고 720만 원까지 넣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갈까요? 10월 20일로. 자, 10월 20일 보겠습니다. 자, 상록에 판매한 제품을 화물차로 발송하면서 운임비 2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 운송장을 발급받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판매한 제품에 관련된 운반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반비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매입하는 경우에도 이런 운반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판매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그냥 비용 처리, 즉 무슨 비 처리하면 되니까 운반비 처리하고요. 자, 매입할 때 이러한 운반비가 발생한다. 그러면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경우에는 판매한 거기 때문에 운반비라는 개정 과목 기억하겠습니다. 자, 판매, 제품. 자, 우리 800번대 운반비 처리하겠습니다. 자, 날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20일 자변의 운반비. 얼마입니까? 25만 원. 대변의 현금 25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백사회 문제들이 아주 평이하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지울까요? 지우고 네. 자, 이번에는 11월 8일 문제 볼까요? 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중에 300주를 주당 1,300원에 처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기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 옛날에 우리 자본과 관련된 내용 설명했던 게 그대로 남아있네요. 네, 지우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기 주식이 뭐였냐면요. 기업에서 이제 자본을 증가시키는 게 증자 아니겠습니까? 증자? 자본을 증가시키는 게 증자라는 건데요. 자본을 증가시킨다. 자, 증자거래 중에 대표적인 유상증자거래 생각해
생각해 보실까요? 주식을 발행하였다. 그럼 대변에 자본금 계정 과목이 오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유입되는 납입 자본에 관련된 뭐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나 같은 자산의 증가가 오르겠죠. 자,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증가. 그리고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증가. 자,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주와의 거래에서 우리의 주주들이 모집되면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경영 의사 결정을 하면서 이미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발행 주식을 다시 매입하였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거죠. 기발행 주식을 사서 소각하면 그건 감자가 되는 것이고요. 기발행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자기 주식 계정이 되는 건데요. 그럼 자기 주식이 옵니다. 자기 주식. 그럼 이 자기 주식의 성격이 뭐냐는 겁니다. 이 자기 주식의 성격은 바로 뭐냐면 증자가 자본의 증가라면 자기 주식 증가했던 그러한 그 주식 발행된 내용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은 자본의 감소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유의하셔야 될 것은 자본금 계정은 우리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은요, 취득가액 그대로 기록합니다. 취득가액. 자, 감자가 되면 자본금의 감소로 이루어지지만 자기 주식은 아직 임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가액 그대로 자본의 감소 효과를 가지고 오는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부금액 그대로 자기 주식 감소 오면서 처분 금액에 따라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유의하셔야 될 것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처리하게 된다면 처분 손실 계정 과목에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자, 자기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샀었어요. 그러면 1,000원짜리 자기 주식이 이제 소멸되겠죠? 근데 내가 1,200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입니까? 200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에 잔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의 계정에 잔액이 150원 있다고 하면 처분 손실 먼저 150원 없애고 50원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 상황이면 또 반대예요. 만약에 처분 손실 처리할 거예요. 그럴 경우엔 또 뭘 확인해 봐야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잔액을 확인하는 거. 우리 그 자본 계정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 다행히 우리가 뭐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계정이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잔액이. 한번 볼까요? 다시. 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중 300주를 팔았는데요. 이때 액면가액이라는 말이 있고 취득가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땐 액면 금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에서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로 기록한다고 했냐면 아까 취득가액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장부에서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이 자, 300주 곱하기 1,500원 해서 얼마입니까? 45만 원 와야 되고요. 하지만 1,300원에 처분된 현금은 얼마가 들어오겠습니까? 39만 원 들어오겠네요. 따라서 차액인 요 6만 원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처리하는데 여기서 먼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에 잔액이 없다라고 했던 거 확인하시고 그대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처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잔액을 조회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조회하시면 됩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 가셔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을 조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입력하면요. 자, 우리 날짜가 아까 몇 월 며칠이었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월 8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1월 8일 가셔서 대변에 자, 자기 주식이 얼마? 장부 금액 그대로 45만 원. 그리고 차변에 우리 현금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왔다? 36만 원 들어왔다. 36만 원이 아니었나요? 아까?
39만 원이죠. 39만 원 들어왔다. 그래서 차액인 차변의 자기주식 처분 손실 처리. 얼마? 6만 원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월 26일이네요. 예, 크리스마스 이후로 이제 우리 연말 불우유토끼 성금 300만 원 지급하였다. 우리가 이제 기부금 계정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부금은 이제 사업과 연관이 없는 곳에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 기부금입니다. 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 곳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이제 접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부금 가겠습니다. 12월 26일 차변의 기부금 얼마입니까? 네, 300만 원. 대변에 현금 300만 원. 우리 아까 타겟정 대체 거래처럼 우리 회사의 제품을 기부했다. 그럼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제품 오면서 또 타겟정 대체 관련된 적요 8번 제품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 예, 그것도 한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반 점표 문제 6개 봤는데요. 지금 6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외로 어려운 문제만 틀리시는 게 아니고요. 또 쉬운 문제도 실수를 또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104회에서는 우리 몇 번 문제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 자본 문제, 5번 문제 제외하고는 좀 평이한 문제들이어서 오히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어떠한 우리 점표와 관련된 포인트들 기억을 하시면서 바로 좀 메인 매출 점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점표를 통해서 우리 부가세 신고서도 작성하고 또 우리 점표 입력을 통한 어떤 원장 작성까지 할 수 있는데요. 자, 8월 25일 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부 거래처인 맘모스 물산의 사업장 확장을 이전하기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한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자,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증빙을 무엇을 수취했냐 이걸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거래는 계산서를 수취한 면세거래입니다. 여러분들 면세거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거래인데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거래처에 선물한 접대비라고 할지라도 공제해주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그럼 과세 매입이 되는 거고요.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접대비면 공제해주지 않겠다가 이제 불공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해당 문제는 과세 매입이 아닌 계산서와 같은 면세 매입인 경우에는 당연히 불공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계산서 매입과 관련된 53번 면세거래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는 나올 거고요. 자, 메인 매출 점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25일이고요. 자, 유형은 매입이고요. 여기 보시면 53번에 계산서 수취한 면세거래이다. 자, 53번 면세거래고요. 화환이었어요. 그렇죠? 네. 사업장을 확장했으니까 꽃 하나 보내줘야죠.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20만 원. 자, 거래처는 우리 어디냐면 남동꽃 도매시장에서 했고요.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의 여로 바꿔주시고요. 자, 붕괴는 우리가 뭐로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보시면 현금으로 갔으니까 현금 클릭하셔도 되고, 우리 혼합 누르셔서 현금 넣으셔도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접대비로만 바꿔주겠습니다. 영업부 거래처니까 8번대 접대비.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접대비 거래이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바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불공과 관련된 내용 나오겠네요. 자, 나오네요. 좀 볼까요? 자, 2번입니다. 9월 5일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중개수수료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원, 550인가요? 네, 550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과세 매입인가 생각하시기 전에 이 과세 매입이라고 할지라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뭐로 수정하셔야 됩니까? 54번 불공 매입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과세 매입이라고 하는 건 세금 계산서 수취해야 되는데요. 수취한 거래 중에 불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엇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거나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접대비거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거래이거나
면세 사업에 사용한 거거나 사업으로 전용한 거거나 그리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있었는데요. 해당 문제가 바로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죠. 자, 토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중개수수는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는 과세 매입이 아닌 불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 54번 들어갈 건데요. 자, 몇 월 며칠일까요? 9월 5일 거래로 우리 입력하겠습니다. 9월 5일. 자, 유형 보시면 54번 불공제. 이거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불공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뭐예요? 토지. 중개수수료. 자, 금액이 550이었어요. 500 넣어주시고요. 그럼 50 자동으로 뜰 거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한화공인. 자, 전자이고요. 자, 혼합 가셔서, 불공제 사유 넣어줘야죠. 불공제 사유가 뭐였어요? 우리 토지의 자본적 제출. 자, 분계해서 혼합 가셔서요. 차변에 우리 무슨 계정으로? 토지 계정으로 넣어주시고요. 우리가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네요. 예,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공 사유는요, 여러분들이 5가지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5가지 정도. 우리가 보통 필요적 기재 사항 누락은 많이 안 나오고 요 2번부터 6번까지 정도는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5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고, 이 불공제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려면 선순위적으로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지만 그 다음에 불공인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하셔서 1번, 2번 연결해서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바로 3번 갈까요? 최종 소비자인 이영수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현금 영수증이라고 하는 증빙이 나왔는데요. 해당 거래가 과세 거래인지 면세 거래인지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보시면 해당 과세 금액에 대한 10%가 붙어 있는 거래이므로 해당 거래는 과세 거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현과로 유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증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현금 영수증 우리 과세 11월 15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2번 현과 가셔서 품목은 제품이었고요. 자, 우리가 공급 대가를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과세 유형이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과세가 있고요. 11번. 그리고 17번, 22번, 또 14번 건별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과, 지금 방금 한 현과. 이거의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10%가 붙는 거래라는 게 공통점인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과세는 뭘 발행하는 거고, 세금계산서, 카드 과세는 카드 전표, 현과는 현금 영수증, 건별은 정규증빙이 발행 안 된 거.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과세만 제외하고 카과, 현과, 건별은 이 공급가에게 공급 대가를 넣어줍니다. 공급 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해당 전표에서는 88만 원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96만 8천 원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제 구분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수정 가능하니까요. 설사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88만 원, 8만 8천 원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어쨌든 이 세 개의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 대가를 넣어준다. 자, 공급 대가 얼마? 96만 8천 원 넣어주시면 이렇게 구분됩니다. 만약에 실수했다? 그러면 88만 원, 8만 8천 원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96만 8천 원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으면 96만 8천 원 나누기 1.1 해도 88만 원 계산할 수 있죠. 자, 공급처는 우리 이영수. 자, 분계해서 현금 판매로 기록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4번 문제. 연계실업에 당사가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를 부가세 별도 1250만 원에 처분했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11번 과세로 들어갈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래는 우리가 제품을 매출했을 때입니다. 그럼 제품 매출이라고 기록하죠, 우리가. 제품 매출. 그리고 거기에 따른 10%가 부가세, 예수금으로 붙고요. 이제 받을 돈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보통의 거래는 이런 거래가 많은데 해당 문제는 11번 과세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뭘 발행했으니까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단에 입력하는 분계는 해당 장부, 우리 회사 장부에 반영될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품 매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부에 차량 운반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먼저 첫 번째 스텝은 장부에 있는 유형자산을 제거합니다. 자, 제거하겠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 대변으로 보냅니다. 얼마로 적혀 있었다고요? 취득원가 5천만 원. 그리고 차량 운반구를 졸졸 쫓아다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습니다.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제거합니다. 어디로? 차변으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3,500만 원. 제거하고요. 부가세 예수금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얼마가 붙어야 되는 겁니까? 1,250만 원에 대한 10% 125만 원이 부가세가 붙어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 125만 원.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받는 돈은 바로 뭐가 됩니까? 부가세와 요 1,250만 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1,375만 원. 두 번째는 제거한 다음에 수취할 금액 혹은 한 금액이 되겠죠? 수취 금액이라고 볼게요. 수취 금액. 여기에 또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뜨니까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차 차익이 어디 발생하냐에 따라서 자,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로 발생했다. 그것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플러스로 발생했다. 그것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기록하게 되겠죠. 자, 그대로 한번 하나, 둘, 세 가지의 단계를 걸쳐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한 문제니까요. 몇 번으로 가셔서 11번 가셔야겠네요. 날짜부터 변경하겠습니다. 11월 19일 가셔서 유형 11번 과세. 자, 차량 운반구죠. 자, 상단에는 우리가 얼마에 팔았는지 넣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1,250만 원 넣어주겠습니다. 거래처는 연기실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고요. 자, 혼합으로 갑니다. 가서 자, 부가세 예수금은 125만 원 떴잖아요. 예, 그대로 두고 우리 대변에 차량 운반구 아까 2천만 원 장부에서 지워줍니다. 5천만 원이었나요? 5천만 원 지워줍니다. 그리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냥 코드 더하기 1번 하시면 되죠. 208번 더하기 1번 해서 209번 돼야 되죠. 자, 얼마였냐면 3,500만 원. 자, 그 다음에 받을 돈이 바로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바로 얼마예요? 요 1,250만 원과 125만 원을 합산한 1,375만 원이죠.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대차 차익을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대차 차익 발생했기 때문에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리하겠습니다. 250만 원. 요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제거하는 문제 꼭 스텝별로 구분하면서 단계를 밟아보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몇 번 문제인가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대인 하우스랜드로부터 생산부의 11월분 임차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았는데요. 임차료예요. 이거는 너무 낯설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사는데 세금계산서 받는 거는 낯설 줄 아는데 뭔가 임차료 내는데 왜 이걸 받지? 우리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할 때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용역이라는 개념에 부동산 임대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를 지금 사용을 한 건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용역을 제공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거래 징수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문제이겠습니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 가능한 51번 과세로 12월 6일로 들어가 볼까요? 12월 6일 51번 과세 11월 임대료. 그 입장에서는 임대료고 우리 입장에서 임차료가 되는 거죠. 자, 얼마입니까? 250만 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하우스랜드, 전자. 자, 혼합 가셔서. 자,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여러분, 임차료, 차변이라 임차료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자, 공장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생산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500번대 임차료로 처리할 거고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지금 외상대금이라고 지금 보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외상미수금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아직 지금 금액을 받지 못한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지급금 처리하겠습니다. 대변의 미지급금 275만 원. 자, 넘겨서 이제 우리 메인 매출 전표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12월 11일 문제입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해 아카디 상사에 제품 1,100만 원을 납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대금 중 700만 원은 외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우리가 과세사업자 중에 과세사업자이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과세사업자는 10%이지만 수출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0%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영세율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수출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많죠. 근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한다면 직접 수출하는 경우, 직접 미국이나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간접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접 수출은 수출 목적의 제품을 어떠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즉 직접 수출하지 않고 중간에 한 번 거쳐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요 거래가 수출 목적의 거래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이기 때문에 뭘 발행하라는 거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수출 목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될 서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내국 신용장이나 로컬 LC와 같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승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거래로 입력하겠습니다. 12월 며칠? 11일. 유형은 영세율 영세. 수출이면 수출, 직수출이면 16번. 자, 품목은 우리 제품이라고 넣을 거고요. 자, 1,100만 원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우리 어디입니까? 아카디. 자, 전자였고요. 자, 영세율 구분에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 요거는 이제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내야 됩니다. 서류 번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분계는 우리 혼합으로 가셔서 일부는 외상이네요. 그래서 차변의 일부 외상은 얼마입니까? 108번 외상 700. 나머지는 어음 받았네요. 110번 40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했고요. 전표 수정 문제로 가볼까요? 자,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자,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누락된 거면 추가 입력하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8월 31일 문제부터 볼까요? 8월 31일. 현대전자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중 원천징수액 13만 5천 원을 제외하고 이체한 금액인 36만 2천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천징수의 개념 우리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여 지급 시 생각하면 좋잖아요. 자, 기업이 직원한테 뭐 할 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인 개인이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건데 이 근로소득 발생분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될 의무는 이 개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기업이 원천징수, 즉 소득액에서 이 개인이 내야 될 세금을 가상으로 계산해가지고 원천징수, 그러니까 미리 징수해서 대신 국세청에 신고해주는 제도가 이 원천징수 제도인데요. 이 소득이 꼭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기업이 다른 기업한테 뭘 주면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자를 주는 입장에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급여죠. 하지만 이걸 받는 입장에서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는 입장에서는 A라는 업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이자 소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회사는 어떤 분괴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있다. 우리 회사에서 5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A라는 업체에 주는 이유가 뭘 줬어요? 보통 예금으로 얼마 줬어요? 36만 2,500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왜 안 줬냐? 이거는 예수금으로서 내가 원천징수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징수한 걸 우리가 납부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36만 2,500원. 그럼 13만 7,500원은 우리가 뭐다? 예수금이다라고 분괴를 해줬어야 되는데 분괴를 보면 지금 보통 예금과 관련된 분괴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자 비용 36만 2,500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월 31일. 일반 전표 가야 되죠? 지금 보시면 이자 비용이 36만 2,500원 되어 있네요. 얘를 얼마로 바꾸고 50만 원으로 바꾸고 대변에 예수금 13만 7,500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번호 1번으로 맞춰져 있죠. 만약에 전표 번호가 다른 번호, 즉 같은 전표인데도 다른 번호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번호 수정 누르고 여기서 수정 가능하다고 했어요. 수정을 한 다음엔 다시 번호 수정 눌러줘서 예전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와서 10월 2일 가볼까요? 영국의 톰스에 직수출했습니다. 자, 직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국으로 우리 회사가 직접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고 뭐 이런 내용 나오죠. 자, 이때 3,000달러를 1달러에 1,200원으로 환산하여 계상하였는데 그게 1,200원이 아니라 얼마라는 거예요? 1,25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환율을 1,250원으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해주면 1,250원 곱하기 3,000 해주면 375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10월 2일 전표를 가셔야 되는데 자, 수출과 관련한 전표는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10월 2일 자, 금액을 360이 아닌 얼마? 375만 원으로 수정하면 되겠네요. 네. 자, 다른 거는 고칠 게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결산정리사항 문제, 세 문제 나왔네요. 영업부에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으로 자산화하고 결산 시 사용분을 비용으로 계상해 오고 있다. 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잔액을 계속 뭐 시킬 수 있나요? 이월시킬 수 있는 건데요. 자, 이것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비용으로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때 결산 시에 영업부로부터 미사용분인 소모품은 100만 원으로 통보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 소모품을 전액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산 처리하고 그리고 사용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모품 비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소모품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근데 해당 문제에서는 사용분을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미사용분을 얘기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사용분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을 조회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계 잔액 시산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합계 잔액 시산표 가셔서 12월 조회해 보시고요. 자, 우리 소모품 계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모품. 보시면 여기 250만 원 보이실까요? 자, 250만 원을 전액 자산 처리했대요. 그런데 지금 미사용분이 얼마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냐면 100만 원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250만 원 중에 미사용분이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사용분은 얼마란 뜻이고 150만 원이라는 뜻이고 사용분에 대해서 아까와 같은 소모품 비처리를 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31일 가셔서 자, 영업부의 소모품이니까요. 네, 소모품 B는 800번대 소모품 B 처리할 거고요. 얼마? 150만 원. 대변에 소모품 처리 얼마? 15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을 송호품비 처리해야겠나라고 바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송호품 처리를 송호품비로, 즉 송호품의 사용분에 대해서 송호품비 처리를 할 때는 해당 문제에서 미사용분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거꾸로 역으로 송호품비를 계산할 사용분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월 11일 현금 보유액이 장부상 현금보다 57만 원 많아서 현금과 부족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산일에 34만 원은 선수금이었고 자 23만 원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금 보유 실제가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보다 많아서 우리가 현금과 부족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잉일 때는 차변이 아닌 대변의 현금과 부족 처리합니다. 현금과 부족 얼마가? 57만 원. 그리고 차변의 현금 얼마? 57만 원 처리를 몇 월 며칠 날 했다는 거예요. 12월 11일 날 처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산 때 이 현금과 부족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자,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자비익이나 잡손실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 현금과 부족 57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선수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수금, 건영상사 선군수금이 얼마 있었고 34만 원이 있었고 23만 원은 노력했는데 모르겠다. 그럼 얘는 무슨 처리합니까? 자비익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분계를 우리가 결산 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차변에 현금과 부족. 현금쯤 이렇게 나오죠. 과부족. 네. 현금과 부족 얼마입니까? 우리 57만 원. 자, 대변에 선수금. 어디 회사의 선수금? 건영 꼭 넣어주셔야죠. 건영상사 선수금 얼마? 34만 원. 채권 채무에 넣어주는 거래처.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자비익 처리합니다. 23만 원. 여러분들 자비익 처리하고 이렇게 엔터 치면 건영상사 복사되는데요. 의미가 없는 복사이기 때문에 보기 싫으시면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추계액의 100%.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된 자료를 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판매비 관리비와 제조부로 나뉘는 이유는 우리가 판매비 관리비와 관련된 800번대 퇴직급여 그리고 500번대 퇴직급여로 나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때는 먼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기초금액은 나와 있고요. 기초금액. 그리고 단기에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기초금액에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잔액이 됩니다. 2,500에서 800을 차감한 얼마가 우리 1,700인가요? 그쵸? 1,700이 바로 잔액이 되는 거죠. 잔액을 써볼까요? 그리고 우리 제조생산부에서는 기초금액이 3,000이었는데 1,000을 사용했으니까요. 잔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하는 금액이 3,000이니까요. 1,700의 잔액에서 얼마를 더해주면 1,300을 더해주면 3,00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2,000에서 3,500이 되려면 1,500을 더해주면 3,5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단기 설정의 금액 자체가 우리가 기록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냥 거저주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자동 결산 문제니까요. 우리 결산 자료 입력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퇴직급여, 우리 노무비 퇴직급여에다가 얼마 입력하시면 됩니까? 1,500, 제조생산부 1,500.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판관비와 관련된 퇴직급여 있죠? 판관비와 관련된 퇴직급여. 에다 얼마 입력하시면 됩니까? 1,300. 그리고 결산에 반영하는 전표 추가.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보시면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 우리 금액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 예비 절차가 끝나고 본 절차 문제는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한다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몇 월 조회하시고 12월.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디 반영되는 거라고요?
손익계산서로 반영됩니다. 손익계산서 가셔서 이건 이제 본 절차예요. 손익계산서의 12월. 그러면 요 매출원가에 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 결정되고요. 요 당기순이익을 어디 반영합니까?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그래서 처분 예정일은 이제 주주총회 하는 날짜 적으면 돼요. 그래서 주주총회 하는 날짜 적으면 되고 전표 추가. 마지막으로 어디 가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가시면 되거든요. 몇 월? 12월.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요것까지 이제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은 아까 거기서 끝나셔도 되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전표 추가만 끝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장부 조회하는 문제 볼까요? 자, 1번. 4월에 롯데카드 사용 금액은 얼마인가? 자, 지금 롯데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4월에 해당되는 그 롯데카드 미지급금을 우리 거래처 원장에서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가셔서 4월 달이니까 4월 1일부터 4월 30일. 계정 과목은 우리 뭐예요? 미지급금. 롯데카드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잔액은 38만 5천 원인데요. 지금 전월에서 2월 된 것도 있는데 4월 달 것만 보는 거니까요. 그쵸? 예, 얼마만? 요 20만 원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20만 원. 그래서 20만 원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 판매비 관리비 총 금액 보는 건 이거는 월계표 가야죠. 월계표 가셔서 5월 조회하시고요. 판관비 클릭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총 지출 금액이니까 얼마입니까? 네, 795만 7,200원 기록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인가요? 실무에서 마지막 문제네요. 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에 주민등록 번호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려면 꼭 사업자 등록번호 있어야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도 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구분하기 위해서 전표 입력할 때 매입매수 전표 입력할 때 주민등록 기재분의 거래처를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이 그대로 어디에 반영되냐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4월부터 6월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총 34매가 발급됐는데요. 이 중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게 몇 매가 있는 거예요? 3매가 있는 거죠. 3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3매에 대해서 이영수한테 발행된 게 있네요. 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공급가액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500만 원 되겠습니다. 500만 원 적어 놓으시고.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어디에 입력합니까? 그쵸? 우리 답안 저장할 때 여기 보시면 이론 문제 답안 저장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실무 답안에서 여기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얼마? 20만 원 그리고 795만 7,200원 그리고 방금 얼마? 500만 원까지 이렇게 입력하게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실무 잠깐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이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 15문제에서 여러분들 재무회계, 그러니까 회계 원리 문제부터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회계 원리 또 우리 원가회계, 그리고 부가가치세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문항당 2점씩 해당되는 문제 15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제가 실무부터 하는 이유는 보통 실무의 시간이, 굉장히 조금 그 범위가 우리가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40분 정도 적어도 35분에서 40분은 실무를 좀 집중하시고 나머지 20분 정도를 우리가 이론으로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 재고자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말 재고 금액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 기말 재고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말 재고 금액이 수량도 체크해야 되고
단가도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수량 체크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나요? 수량 체크하는 방법, 계속기록법, 실제재고조사법, 실제재고조사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한 뭐가 있었나요? 혼합법이 있었고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요 연수합계법은 우리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에서 본 거죠. 네.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어디 있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러분들 우리 뭐가 있었나요?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리고 취득 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자산, 금융상품. 자, 그러면 요 현금은 통화고, 우편한 증서도 통화대용증권 중에 해당되고, 자, 보통예금 들어가고요. 정기예금하고 정기예금은 안 되고요. 당좌예금 들어가고, 단기유예증권도 안 되죠. 그래서 195만 원인가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네, 2번입니다. 자, 3번 볼까요? 유형자산 취득 후에 지출과 관련된 성격이 다른 것은 우리가 뭐 회계학적으로 있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쓰는 말이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말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쓰는 말이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자산 처리하는 어떠한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거래.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내용 연수의 증가는 아니지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죠. 자산을 증대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도색 작업을 한 거나 아니면 타일을 수선한 거나 보일러 부속품 교체한 거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됩니다. 기업에서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개발도 해야 되고, 신기술도 계속 연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걸 자산 처리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산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제품화해서 시장에서 어떠한 미래 효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개념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산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에서의 미래 효익까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식이 될지 안 될지, 자산으로서 인식의 여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연구 단계에서는 자산으로까지 가기 전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개발 단계에 가서도 자산인지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또 판단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에서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 뭡니까? 특허권, 뭐 실용신안권, 의장권 이런 것들이 산업재산권이고요. 저작권, 개발비, 아까 얘기한 개발비도 무형자산에 해당되죠. 그리고 사업 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 포함됩니다. 영업권이 뭐였어요? 내부 창출이 어려운 거였어요. 영업권은 약간 우리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어떤 무형의 자산이에요. 보이지 않는 기술력, 우리 종업원들의 어떠한 그러한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떠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될 때 어떤 시장에서의 평판, 이런 것들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회사 직원들이 너무 일을 잘해요가 결산 시에 우리가 내부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무형 자산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다른 기업이 인수합병할 때만 인식할 수 있는 영업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이 있었어요. 포함되죠. 영업권 무형자산 맞습니다. 다음 몇 번? 2번.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에서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하고요.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봅니다.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5번.
자,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업에서 발행된 어떤 지분증권이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채무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단기에 매매할 적극적 의사가 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아니다. 우리는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그럼 만기 보유 증권. 둘 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 즉 시장의 가치로 평가하고요.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마찬가지로 공정가치로 평가하긴 하지만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아직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요. 어떤 거죠? 평가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에 샀는데 요즘 시장에서는 얼마다? 1,800원 한다. 그러면 평가 이익이 얼마입니까? 평가 이익이 800원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 이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는 단기 순이익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미실현 이익이에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어서 이것을 단기 순이익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이 경우, 즉 단기에 매매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장기 투자 관련돼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이걸 나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 계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또 단기묘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수수료 비용으로 즉각 처리하고요. 다만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취득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형태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볼까요? 다음 중 자기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 항목의 성격. 자, 우리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의 종류 5가지가 있는데요. 요 중에 요 3가지 거래가 바로 자본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다. 요 2가지가 손익 거래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본 거래는 회계학에서 자본 거래는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 거래라고 합니다. 손익 거래는 뭡니까? 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어떠한 기업의 어떤 손익 활동, 손익 거래와 관련돼서 똑같은 얘기네요. 영업 활동이나 재무 활동, 그렇죠? 등등으로 발생한 손익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자본금은 발행 주식 수 곱하기 무슨 금액만큼? 액면 금액만큼이 뭐가 됩니까? 자본금이 되는 거고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 있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감자할 때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 감자 차익,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표현하면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감자시켰는데 5,000원 감자시켰는데 내가 얼마만 준 거야 주주한테? 4,000원을 줬잖아요. 그러면 주주가 아직 5,000원 냈었었는데 4,000원만 밖에 안 줬으니까 주주의 몫이 1,000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자 차익, 그쵸?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게 바로 주주와의 거래에서 잉여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감자 차익도 자본잉여금이니까 아니죠. 올바르게 작지어진 거 고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본 조정은요. 요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계정들은 다 자본 조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조정까지는 다 무슨 거래이니까? 주주와의 자본 거래이니까.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답은 4번이죠.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이다. 여러분들이 만일 시간이 조금 남으신다면 해당 문제는 내가 모르겠다. 헷갈린다. 공부했지만 모르겠다. 그러면 이 계정 과목표 들어가셔서 이 자본 계정 보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자본 조정에
감자차손이 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눈에 잘 보여야겠죠. 예, 그래서 이 계정 과목과 관련돼서 특히 자본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계정 과목이 적용 등록에 오셔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하는 것도 시험 볼 때 어떤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볼까요? 7번. 자, 결산 자료이다. 자,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 원가가 무엇입니까? 자,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판매 목적의 재고 자산입니다. 자, 기초에 얼마가 있었냐면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단기에 매입을 했는데요. 얼마 매입했는데요? 500을 매입했는데요. 매입했다가 반품 보낸 게 7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에 진짜 순 매입액은 얼마입니까? 430만 원입니다. 따라서 판매 가능 금액이 원래 있던 1,000만 원에다가 이번에 구입한 430만 원까지 포함해서 1,430만 원인데요. 이게 바로 상품에서 모아놓는 금액이에요. 판매 가능 금액인데 이 중에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요. 판매가 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게 이제 기말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기말 재고액이 얼마입니까? 400입니다. 그러면 1,030만 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기초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 단기 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 해서 매출 원가가 나왔는데요. 자, 붕괴는 어떤 개념입니까? 팔렸다는 거죠. 상품이 팔렸다. 얼마치가? 마이너스 얼마? 1,030만 원. 근데 이게 뭐다? 바로 매출 원가라는 겁니다.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되고 이 매출 원가가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에 대응돼서 이익을 구하는 데 사용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네, 2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원가 공부할 때도 배운 내용이고 우리가 재고자산 공부할 때도 배운 내용이고 그래서 꼭 잘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붕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 연회비 10,000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그럼 수수료 비용 10,000원. 신용카드로 결제되다? 이게 어떤 카드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 매월 지급되는 카드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부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10,000원. 이게 만약에 보통 예금의 어떤 직불카드 개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연회비니까. 그쵸? 직불카드도 될 수도 있는데. 그쵸? 근데 여기서 신용카드로 결제되다 했으니까 바로 직불카드로 보기는 어렵겠네요. 문제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자, 보통 예금의 결산 이자가 입금됐다. 자, 그럼 보통 예금 얼마? 100만 원. 이자니까 이자 수익 얼마? 100만 원. 자,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원재료 2,000만 원. 외상 매입금 2,000만 원. 외상 매입금을 1,000만 원을 뭐 했다? 갚았다. 외상 매입금 1,000만 원. 신용카드로 갚았다. 미지급금 1,000만 원. 그래서 답 1번인가 봐요. 그쵸? 이 문제는 미지급금으로 보고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됐어도 보통 예금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떡할까요? 막 이렇게 나오면 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문제는. 그쵸? 그리고 자산의 증가, 이자 수익 발생,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부채 감소, 부채의 증가. 그래서 답은 몇 번? 네, 1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이것도 여러 번 우리 강조했었습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는 말 그대로 제품 완료 완성까지의 공정이에요. 우리가 원재료라고 하는 것을 구입해서 원재료 B가 투입돼서 못 되는 것까지 제품이라고 하는 완제품이 완성되는 것까지를 보여주는 게 제조 원가 명세서예요. 제품이 완성된 다음에 팔리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뭐 기말 제품 재고액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죠. 기말 제품 재고액을. 요 만드는 과정 중에 제공품, 완성된 제품 제조 원가,
원재료 재고액 이런 거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 4번. 기말제품 재고액은 여러분 손익계산서에서도 확인되고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도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제품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10번. 다음 중 원가의 분류, 우리가 원가의 분류도 되게 중요하게 많이 봤어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조업도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한다. 변동원가, 변동원가의 단위원가는 일정하지만 총원가는 증가하는 비례적인 원가이다.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 때 픽스되어 있는, 총원가가 픽스되어 있는 원가이고 단위원가는 점점 반비례한다. 뭐 이렇게 배웠죠? 통제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통제 불가능한 원가, 통제 가능 원가 이렇게 나뉘겠죠. 잘못 짝지어진 것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과거의 원가냐, 예정 원가는 앞으로의 원가냐 이 차이가 되겠고요. 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도 중요하게 봤었고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원가냐, 관련 없는 원가냐. 매몰 원가는 우리가 관련 없는 원가로서 앞으로의 의사결정과 반영되지 않는 원가를 우리가 매몰 원가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11번. 자,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기초원가의 개념부터 볼까요? 기초원가는 우리 재료비하고 뭘 더한 거죠? 예, 노무비를 더한 거였어요. 그리고 가공원가는 노무비하고 우리가 뭘 더해요? 제조 경비를 더하는 건데요. 뭐 제조 간접비의 개념도 되는 거죠. 제조 간접비. 자, 그러면 기초 원가부터 보면 기초 원가는 요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뭐냐면 여기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라고 보시면 되죠. 정확하게 쓰면. 그럼 얘는 뭐예요?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직접 재료비 이외에 요게 바로 이제 간접 재료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이것은 바로 제조 간접비로서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원가는 10만 원 더하기 20만 원에서 30만 원이고요.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가 얼마였나요?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 더하기 5만 원, 10만 원, 5만 원에서 20만 원 해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3번. 자, 이번에는 12번.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우리가 계산해놨어요.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실제 발생하고 제조간접비가 실제 발생하고 배부하면 의사결정이 너무 늦어가지고 미리 추정해서 배부하기로 했어요. 예정 배부율. 그래서 작업시간당 80원으로 계산을 해놓고 어떠한 특정 작업에 대한 기계시간이 5만 시간이라고 했을 때 해당 작업에는 실제 작업시간에 곱하기 80원으로 예정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액을 구하면 예정 배부율에다가 해당 작업의 실제 작업 시간을 곱해줘야 되는데요.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80원 곱하기 5만 시간 해서 얼마가 됩니까? 예정 배부액이 400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정 배부했는데 배부 차이가 과대 배부래요. 그럼 예정 배부가 뭐에 비해서? 실제 배부에 비해서 뭐 했다는 거고 과대 배부했다는 거고 얼마를 과대 배부했다? 13만 원을 과대 배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배부액은 13만 원이 작다는 뜻이니까 387만 원 되겠습니다. 387만 원. 답은 2번. 자, 13번 볼까요? 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과세하겠다는 건 10% 부가세 수금, 매출세액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담보 제공한 거, 그리고 조세 물납한 거, 그리고 어떠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수용되거나 공매하는 거는 과세되지 않는데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일부의 포괄적 사업 양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부만 하는 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포괄적인 거여야 돼요. 전체적으로 일부만이 아니라 부분적인 게 아니라.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은 과세표준에 곱하기 몇 프로 합니까? 10% 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매출세액 발생하는 거잖아요. 요 매출세액에서 뭘 차감하고? 매입세액 차감해서 우리가 뭘 구합니까? 납부세액 구하죠. 따라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자,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다. 자, 지체되었을 때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배웠고요. 다만 그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 이자가 그 금액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매출액률이 매출하니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돈 안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또 공급받는 자한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어요. 태풍 불어가지고. 그런 것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죠. 우리가 판매한 걸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답은 3번입니다. 수입하는 재화의 관세, 과세 가격, 관세, 개별 소비세, 농어촌 특별세, 주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우리가 과세표준으로 보고 10%또 부가세가 붙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 볼까요?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한대요. 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전세금 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 자, 용역을 공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죠. 보증금이 1억이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자,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10%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보증금은 10%를 과세한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것이 계약이 끝나면 돌려줄 돈, 돌려받을 돈이라고 보는 거죠. 돌려줄 돈이죠. 따라서 이거는 과세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증금을 내리고 월 임대료를 높이거나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이러한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냐면 보증금을 뭐하고 올리고 얼마로 올리고 예를 들어서 2억으로 올리고 월 임대료를 50만 원으로 낮추면 부가세를 더 작게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뭐예요? 이 보증금을 정기예금에 정기예금을 가입했다고 봤을 때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는 뭐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보증금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 수익 발생하는 것도 임대료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간주 임대료예요. 즉 보증금에 대해서도 어딘가 투자를 할 것이고 적어도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것이니 그만큼도 임대료로 보겠다. 그 임대료의 10%를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라는 제도가 이 간주 임대료 제도인데요. 따라서 이건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간주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고 어떠한 그 공급 시기를 딱 정확하게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 본다. 15번의 답은 4번.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104회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올해 풀었던 문제들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이 범주가 그래도 이 부가가치세까지 가니까 그 내용이 많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좀 뭔가 결을 같이 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 은행식은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이하면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